네, 안녕하십니까. ICT 개론 첫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한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좋은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컴퓨터 개론이라는 책이죠. 인피니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2019년 1월 달에 나왔으니까 신간이죠. 전체 목차는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설명할 것이 이 책의 1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컴퓨터 개론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전반적인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정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컴퓨터 구조는 무엇이고, 운영체제,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 컴퓨팅, 멀티미디어 개론, 컴퓨터 정보 보안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죠. 정보통신 기술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 80년대 초로 가게 되면 이때 컴퓨터는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이런 컴퓨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정부기관, 공공기관, 조직,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때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네트워킹이 시작하는 시대였고 1969년이죠. 정확하게 알파넷이 미 국방성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향후에 인터넷의 효시가 되었죠. 자, 198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잘 아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PC 시대를 맞게 되고요. 개인이 이제서 퍼스널이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이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1990년도에 월드와이드 웹 기술과 1995년도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언어를 제일 잘 구현했다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이 되면서 PC 시대를 넘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또 이 시대에 유선망뿐만이 아니라 무선 컴퓨팅 시대가 돌아왔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모바일 시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G, 2G 뭐 이런 폰들이 나왔죠. 그래서 1세대 폰이다, 2세대 폰이다. 그래서 모바일 폰이 나와서 우리는 모바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아이폰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부터 스마트 혁명,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가 나오고요. 그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정말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SNS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카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점점 데이터는 많아지고요. 처리할 양은 많아지죠. 그래서 병렬 처리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둡,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컴퓨팅 파워, 새로운 개념들이 하나씩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ICT 기술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보하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하자라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딥러닝 시대가 도래하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큰 혁명은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2007년이에요. 2007년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냐? 정보기술이 1990년대 말이죠. 1990년대 말에
인터넷 기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이베이, 네이버, 다음, 텐센트 같은 그런 닷컴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닷컴 기업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면 정말 이제 뭐 돈 엄청나게 벌 거야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 코스닥 이런 거에 상장이 되면서 이 그 나스닥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게 확 버블이 있으면서 높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 투자한 만큼 효과는 수익 효과는 별로 거둘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주가가 99년도에 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의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1세대의 기업 중에서 탄탄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들은 꿋꿋하게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되고 필요 없는 닷컴 기업들은 잘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2007년도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등장하게 되죠. 자, 왜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대중화가 됐다. 한번 보세요. 라디오와 같은 애는 사용자 규모가 5천만 명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 대중화가 된 시간이 38년 걸렸어요.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페이스북은 3.5년 걸렸는데 스마트폰은 단 9개월 만에 대중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폰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나온 그 이후 2007년 이후의 모습은 어떠냐? 닷컴 시대와 다르게 새로운 IT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죠. 그 다음에 메신저 서비스, 카톡과 같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공유경제 비즈니스. 공유경제 비즈니스 하면 생각나는 거 우버, 에어비앤비죠. 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1세대의 스마트폰 혁명 이전의 1세대의 기업들보다는 2세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업이 나오게 되고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안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10대 기업에 7개의 기업이 들어갈 만큼 IT 기업이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전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유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가 발전됐고요. 그래서 1G, 2G 말고 3G, 4G 이제 지금은 이제 5G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발전, 그죠? 그 다음에 아이폰, 안드로이드 같은 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그 다음에 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응용 프로그램 앱의 발전, 그죠?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버, 연결된 서버의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전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컴퓨팅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으로 되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2016년도입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의장이죠.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크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게 되죠. 이분은 이제 그 저서에서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그런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잖아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우리 증기기관, 그죠? 19세기, 20세기에는 전기, 내연기관, 20세기 후반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IoT, 로봇, AI, 3D 프린팅, 그 다음에 AR, VR.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된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경제 생산성을 돕는 지능정보 혁명 시대, 지능정보 혁명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떤 기술들이 주목할 만한 기술인가? 여기 나열되어 있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홈,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공유경제, 로봇공학, 그죠? 지능형 로봇, 모바일 컴퓨팅,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 유무선 통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은 것들이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은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이죠. 크라우스 슈밥이 예측을 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될 것이다. 2020년까지 500억 개 이상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2025년까지는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띵들이 모여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띵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연결돼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데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죠. 규모가 방대하고 생명 주기도 짧고 형태도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이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V자를 붙여서 볼륨, velocity, variety, 그래서 3View가 이제 3View를 우리가 빅데이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빅데이터 기술은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표현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빅데이터 기술은 이제 우리 빅데이터 시간에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런 사물 인터넷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생성해서 IoT 센서 네트워크가 생성돼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홈, 오피스로 들어가면 스마트 오피스, 공장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팩토리, 병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호스피털, 도시면 스마트 시티, 이런 식이죠. 자, 그런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IoT 사물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게 됐고, 이런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생성된 것이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IoT 센서 환경 중에서도 스마트 홈을 쳐다보면은 스마트 홈은 이제 다양한 스마트 홈, 집에서의 기기, 가정에 어떤 기기가 있죠?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 이게 스마트 홈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라고 얘기하죠. 그 AI 스피커가 사용자와 스마트 기기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원격이나 음성 인식으로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하는 허브 장치, 이걸 이제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환경, 스마트 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고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16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라는 것이 바둑 경기를 뒀는데 이세돌 구단을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센세이션 했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다, 그 다음에 알파고, 딥러닝,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하면 일반인들도 다 아는 굉장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지도학습과 자체 경기를 통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고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알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알파고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미국의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고요. 걔는 CPU하고 GPU로 연결되어 있는데 CPU 1202개, 그 다음에 GPU가 176개가 병렬 처리하는 그런 분산형 컴퓨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를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AI에는 이제 인간의 뇌와 같이 높은 지능과 생각하는 방식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음성인식, 그 다음에 화상인식, 그 다음에 기계학습과 같은 분야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머신이 스스로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대중들도 알게 되고 저런 용어들이 생활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뭘 하냐?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죠. 자율주행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자동차를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같이 융합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주변의 물체를 파악하는 센서 기술, 그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는 인공지능 기술, 차량 운전 제어 기술, 그죠? 그다음에 지리 정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 도로 시설물이나 타 차량과의 통신 기술과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복합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야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이 센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제어 기술, 활용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자,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오감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청각, 미각, 후각, 촉각까지 범위가 확대되고요. 이런 기술이 되려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입출력 장치,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기술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영상 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머리에 쓰는 표시 장치라고 해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 저기 그림에서 보는 그런 형태를 이제 부분에 머리에 써서 영상 출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가상현실과 이제 비교해서 증강현실이라고 있습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오그멘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강시키다라는 거죠. 현실을 증강시키자. 어떻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실시간으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서 부가적으로 더 터치를 해서, 그죠? 증강을 해서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덧붙여서 현실 세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죠. 제 그림에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실제 카메라 안에 있는 저 내비게이션 화면은 현실 세계예요.
그 현실 세계에 이제 부가적으로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더 추가하면서 그래픽 기술 요소를 더 추가하면서 현실 세계를 증폭시키는, 강화시키는, 증강시키는 그런 기술.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T라고 하는 정보 기술이 이제 교육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에도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OOC라고 하는 공개 온라인 교육이 생겼어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얘기죠. MIT와 하버드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공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여기서 Mass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량의라는 뜻이니까 수강자의 수에 제한이 없이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가 항상 정해져 있고요. 자, 그렇지만 공개 온라인 교육은 그렇지 않다. 오픈돼 있다. 그건 뭐냐?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다. 온라인이다. 웹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뜻이고, 코스, 우리가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OOC라고 얘기하죠. 자, 이 MOO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가 시발점이 됐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유다시티라고 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2011년에.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대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원천 기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유다시티는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취업과 연계한 기술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료보다는 유료가 많고요. 각 분야별 세계 최고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MOOC와 유다시티와 같은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위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 IT 기술이 또 어디에 침범을 하죠? 금융 서비스에 침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핀테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송금과 이체,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전문 인터넷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오프라인 은행이 없는 형태인데 실제 우리가 그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생겨났지요. 자, 끝으로 이제 공유 경제가 뭐냐?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건이나 생산 설비, 공간, 서비스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유 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말에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죠.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거죠. 우버는 이제 그 택시를 대신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그 차를 빌려 탔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에어비앤비는 주택이죠. 그래서 호텔이나 주택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행 가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 비즈니스가 등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산업혁명, 그것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스마트한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용어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